지난 영상에서 올해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크라스너 호르커의 라슬로와 그의 소설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항의 멜랑콜리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했었는데요. 지난 며칠간 이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리를 좀 하자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이 책을 읽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어쩐지 자꾸 이 책이 정치와 역사에 대한 어떤 디스토피아적 우화처럼 읽히더라고요. 크라스너 호르카이 라슬로는 1954년생이고 헝가리 출신의 작가인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집필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가의 삶의 방식과 집필 스타일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궁금한 편이고요. 멜랑콜리 사부작이라고 있는데 흔히 이제 사탄 탱고, 저항의 멜랑콜리, 전쟁과 전쟁. 이건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 아마 곧 번역이 될 것 같아요. 또 벤크하임 남작의 귀향. 이렇게 네 권을 꼽기도 하고 또 다른 작품을 꼽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이 작가의 기본적인 정서가 멜랑콜리라는 것 같아요. 작가는 인터뷰에서 지옥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독자들을 위한 작가가 자신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옥이 현실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게 이 소설에서는 음악으로 나옵니다. 인물 중에서 지식인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고 보이는, 그것도 낭만주의적인 지식인의 모습인데, 그게 이제 에스테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음악 예술원 학장을 지닌, 그래서 은퇴한 인물인데 지금은 병들어 쇠약해진, 그러나 마을에 존경을 받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음악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현실에 대비되어 음악은 조화와 울림으로 된 안식처이자 도피의 은신처이며 보금자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전능한 마법을 지닌 것으로 이 에스테르라는 인물을 인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완벽의 근사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가 붙잡은 이상, 가치라고도 저는 읽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그의 생각을 부서뜨리는 인물이 장님인 피아노 조율사 프라우 베르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잠깐의 장면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병약하고 절망해 있는 에스테르를 분노케 하고 결국엔 그를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조율된 세상을 지켜야 할 어떤 가치나 윤리, 또 신에 대한 신념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장님 조율사 같은 식으로 자기 식대로 조율하고 불협화음조차 어떻게든 끼워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조율에 에스테르는 분노합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으나 상실한 것조차 모르는, 그것이 흘러보내고 현실을 사는 애도의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상실을 붙잡고 현실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멜랑콜리인데, 에스테르는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죠. 소설에서는 이걸 도입, 협상, 결론으로 3장으로 구분을 하고 있던데, 이 도입, 협상, 결론이라고 이걸 붙인 거는 이 각 장의 성격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붙인 건데, 원작에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어의 이 각 장의 제목을 보면 1장은 이례적인 상황들이라고 하는데 영어 제목은 An Emergency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2장이 바로 협상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 장의 제목은 베르크마이스터 하모니인데 이게 왜 협상이 되는지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벨라타르 감독과 함께 이 작가 라슬로가 작업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저항의 멜랑콜리를 토대로 영화를 만든 게 바로 이 2장의 제목 베르크마이스터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2000년에 개봉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아마 이 베르크마이스터 하모니가 음악과의 관계도 그렇고 해서 이 소설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 17세기 바로크 음악 시대 이론가이기도 한 음악가라는 안드레아스 베르크마이스터의 뭐 평균율이라든지 화성학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이 조화, 하모니를 어떤 절대 순정음을 상정하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대비를 말하는 건지 잘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 눈도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사탄 탱고는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눈도 내리지 않아서 가문 상태고요. 너무나 추운 헝가리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며칠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을에
광고 전단이 붙습니다. 거대한 고래를 싣고 서커스단이 도착한다는 예고인데, 그리고 마을에는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생전 울리지 않던 종이 갑자기 막 울린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늦은 밤 거대한 트럭이 마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소설 초반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그 플라우프 부인의, 그러니까 기차에서 곤혹스러운 일을 겪고 2시간이나 기차가 연착하는 바람에 도착하자 마을은 이미 모든 것이 스탑된 상태라서 어두운 길을 따라 집에 걸어가야 하는 이 플라우프 부인이 바로 이 거대한 트럭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미 죽은 사체인 고래를 구경거리 삼아서 마을에 들여온 서커스단. 일단의 군중들이 함께 들어오고 이상하게 침묵하는 군중들입니다. 그 군중들이 침묵 속에서 모여들고 결국 폭력은 일어납니다. 사람이 죽고 어디론가 끌려가고 병원은 습격당하고 군대가 들어오고, 이렇게 밤이 저물고 아침이 되자 세상은 새로운 권력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간추려 볼 수 있는데, 이 줄거리를 기본으로 아주 길고 장황스럽고 그러면서도 차가운 인물 누구 하나에 기대어서 소설 속에 들어가 놀 수 있는 여지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설을 정치와 역사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우화처럼 읽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볼 질문을 꼽자면, 이 책은 맨 앞에 제4처럼 흐르지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글이 나옵니다. 사탄 탱고도 그렇다는 것 같은데, 이 작가는 닫힌 세계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 대한 시선도 진보한다든지 발전이 아니라 거기서 거기이고 종말적이고 지옥 같은 세계가 반복될 뿐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세계를, 인간을,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질문을 해봅니다. 이것이 이 지점에서 전년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 작가와 비교해 볼 만한 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강 작가는 죽은 자가 역사와 산자를, 또 현재를 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면, 제가 이 소설을 봤을 때 라슬로는 그냥 반복될 뿐이야, 늘 흐르지만 흐르지 않아 라는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소설도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지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서커스단, 죽은 고래를 싣고 일단의 군중과 마을에 들어온 이 서커스단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군중과 시민, 또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에 대해서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드러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서커스단 단장은 돈을 벌지만 이 소설에서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로만 등장하는 대공이라고 불리는 서커스단의 지배자 같은 인물은 추종자를 원합니다. 흔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동가이자 가짜 메시아라고 분석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침묵으로 맞이하는 군중, 마치 마물에 홀린 듯한 무리, 선동에 속아 넘어가 폭력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군중으로 보는 시각인 듯한데, 언제든 이런 우중을 만나는 거는 쉽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중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수를 줄여야 하는 거죠. 그들이 권력을 쥐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을 힘없는 소수로 만들어야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르크마이스터 하몬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에스테르와 장님 조율사 프라우베르거 간의 이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에스테르는 그토록 분노했는지, 이 문제, 그리고 이어서 이 에스테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전형적인 지식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돌보는, 또 그를 존경하는 30대 청년 벌루시카 야노시라는 우편 배달부가 있습니다. 벌루시카는 백치입니다. 도스토옙스키나 19세기 러시아 소설에서 보이는 백치는 순수한 영혼,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꾸 헝가리의 도스토옙스키라더니 또 헝가리의 카프카라고 라슬로 작가를 부르는데요. 어쨌든 벌루시카는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목격하고 관찰합니다. 벌루시카는 서커스탄의 위험을, 특히 대공의 소리를 듣는 유일한 마을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이 위험을 알리고 경고하려고 하지만 어머니인 플라우프 부인을 비롯해서 에스테르 부인에게조차 실패합니다. 소리를 내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인물이 되는 거죠. 에스테르 부인은 묘하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인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권력의 화신 같은 인물이고요. 남편 에스테르가 위험천만한 선사시대의 야수라고 경멸하고 두려워하는 인물입니다. 에스테르 부인의 세례명이
튄데라고 하는데 이 뜻이 엘프 또는 요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체는 야수인 거죠. 마지막으로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마을에서 벌어진 사태 이후에 새로운 정세가 펼쳐집니다. 에스테르의 모습에 주목을 하는데요. 에스테르는 세상은 이미 끝났다고 체념하고 있었고 자신이 하려는 조율, 하모니를 찾아 탐구했지만 하면 할수록 그것이 환상이고 허상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음악이라는 것과 볼루시카 덕분에 현실에 눈 가려져 있다가 폭력의 밤에 볼루시카를 찾아 나섰다가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에스테르는 마지막의 선택을 의지를 드러냅니다. 비록 모든 건 실패했지만 그저 그림자처럼 왔다 갔다 할 뿐이지만 그게 그의 저항이라고 봐야 하겠죠. 뭐라도 해야 한다. 비록 모든 건 실패했지만 흐르게 해야 한다. 그나마 작가 크라스너 호르카이 라슬로가 남겨둔 어떤 틈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일단 한 번 읽고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처럼 생각이 짧은 사람은 항상 책을 몇 번씩 더 읽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해보면서 보완되어야 비로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읽고 나서 생각이 많은 그런 책이라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